그러면 여기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가 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트랜잭션은 그 장부 기록입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몇 비트코인을 보냈다, B가 C에게 몇 비트코인을 보냈다, 이러한 장부 기록인데 비해서 이더리움에서의 트랜잭션은 그러한 장부 기록이면서 또 실행 코드를 가질 수, 엑스큐터블 코드를 가질 수, 스마트 컨트랙트를 위한 엑스큐터블 코드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이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비트코인은 그냥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더리움에서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돈이 지불되게 하라, 뭐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에 올려놓으면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도 그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망보험이다 그러면 사망보험 누가 돌아가셨을 때 그냥 그 정보를 입력하면 보험금이 나오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블록 타임이, 블록이 하나씩 생성되는데 약 10분이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약 10분마다 한 개의 블록이 생성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그랬죠. 이 블록이라는 것은 장부책의 한 페이지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장부하고 같다고 그랬었는데, 장부는 여러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하나의 블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블록이 하나 생성되는데 약 10분 정도 걸리도록 그렇게 하는데 반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블록 시간은 15초, 15초마다 블록이 한 개씩 생성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블록이 빨리 생성된다는 건 뭐냐면 거래가 빨리 확정이 된다는 얘기야. 내가 그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암호화폐로 샀다 했을 때 그 스타벅스 판매원 입장에서 커피를 내주기 전에 이 거래가 확실한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짧아졌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비트코인으로 우리가 스타벅스 커피를 산다 그러면 그 점원은 10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커피를 내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물론 그렇게 하진 않지만은 그거에 비해서 이더리움은 15초만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개선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런 이 블록 시간은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은 SHA-256이라는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에서는 SHA-256보다가 더 암호화를 견고하게 하는 캐착256이라는 해시 알고리즘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해시 함수가 다르다는 거죠. 비트코인에서는 SHA-256 해시 함수를 쓰는데 이더리움에서는 캐착256 해시 함수를 쓴다는 겁니다. 이 캐착256은 미국 리스트 경진대회에서 우승한, 그러니까 이 해시 함수에 대한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좋은 로직으로 평가받은 그런 해시 함수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조금 더 발전이 돼서 SHA-3-256으로 발전을 했는데 이더리움에서는 캐착256 해시 알고리즘을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의 목표는 정부나 금융기관 같은 중재자 없이 작동하는 화폐를 개발해보자 하는 것이 비트코인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다양한 분산 앱이 가능한 글로벌 분산 컴퓨팅 플랫폼을 구축해보자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분산 컴퓨팅 플랫폼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암호화폐가 필요한데 그 암호화폐가 이더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에서는 비트코인에서의 돈이라는 것이 UTXO, Unspent Transaction Output 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그 돈, 아직 사용되지 않은 돈은
UTXO라는 형태로 여러 블록에 흩어져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있으면 그 블록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블록에 내 돈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주소가 가진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내가 특정 비트코인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컴퓨터가. 그러면 그 컴퓨터가 가진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를 알려고 하면 블록을 오가면서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 지갑으로 쓰면 그 지갑이 여러 블록에 흩어져 있는 UTXO를 한 곳에 모아서 전체 잔고가 얼마인지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만 보면 여러 블록에 UTXO 형태로 분산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이제 어카운트라는 개념을 도입해요. 계정 개념을 도입해서 이더리움 계정에 현재 잔액과 상태 정보를 한 곳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비트코인의 요 부분을 좀 개선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블록에는 트랜잭션에 관련된 주소만 존재하고 이 주소를 사용해서 트리 구조를 따라가면 그 계정의 상태 데이터가 저장된 곳으로 가서 탐색을 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계정에서는 현재 잔액과 상태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긴 했는데 그 구체적인 데이터 이런 것들은 이 추리 구조를 통해서 따라가면 다른 곳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디지털 월릿, 전자지갑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다 그 전자지갑이 그 잔액을 다 한 곳에 모아가지고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현재 비트코인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이더리움을 얼마를 소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금방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표로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핵심 개념은 비트코인은 전자화폐인데 비해서 이더리움은 전자화폐이면서 스마트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설립자는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이고 이거는 누군지 모릅니다. 익명의 사토시 나카모토입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은 비탈릭 뷰터린이라는 실명의 러시아계 캐나다인이 개발한 겁니다. 아주 젊은 친구가. 비트코인은 2009년 1월 3일에 세상에 처음 비트코인이 발행된 데 비해서 이더리움은 2015년 7월 30일에 처음 나옵니다.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스크립트 언어라고 해서 말하자면 그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언어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의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쓰는 겁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튜링 컴플리트 언어다. 튜링 완전한 언어다. 예를 들어서 솔리디티나 LLL이라든지 서포런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리디티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튜링 완전하다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for 룹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 룹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 자체가 무한 룹 이런 것을 만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나쁜 마음을 먹고 비트코인 네트에 들어서 무한 룹을 걸어 놓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느려지고 또 작동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데서는 그 비트코인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은 스크립트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게 한 데 비해서 이더리움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어떤 프로그래밍이든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C 언어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매틀랩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것은 다 여기에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했다. 그게 이제 튜링 컴플리트니스라는 의미입니다. 합의 메커니즘은 비트코인에서는 프루프 오브 워크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컨센서스 메커니즘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비트코인에서는 프루프 오브 워크를 쓰는 데 비해서, 그러니까
그 장부를 이어붙일 때 그 많은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많은 일을 하게 함으로 해서 누가 위헌조를 하려고 그러면 다시 그 위헌조 된 것부터 현재까지의 그 장부 페이지 모든 블록을 다 많은 일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과거의 장부를 현재 시점에서 위헌조회가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기술이 바로 프루프 오브 워크인데 그 이더리움 같은 데서도 시작은 프루프 오브 워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루프 워크 초기에 이 비트코인을 사용한 프루프 오브 워크 로직은 연산만 빨리 하면 먼저 그 수학 퍼즐 문제를 풀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요 프루프 오브 워크에 최적화된 그러한 특정 칩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채굴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토시 나카모토는 사람들이 ASIC을 만들어서 이거 채굴할 거다 이런 거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컴퓨팅 그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현재의 프루프 오브 워크의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이더리움에서는 그런 ASIC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한 번 연산할 때마다 메모리에 갔다 오게 하는 겁니다. 메모리에 가서 뭔가를 읽어오게 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ASIC으로 할 수 없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결국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에서 GPU 기반의 프루프 오브 워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도 어차피 이렇게 하니까 GPU 기반의 컴퓨팅 경쟁을 유발해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더리움 2.0이라고 최근에 이 하드 포크를 통해서 이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프루프 오브 워크에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가는데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가면 그러한 컴퓨팅 경쟁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반면에 그러면 이게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하는 순간 우리 책에서도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원래 사토시 나카모토가 추구했던 탈중앙화라는 그 개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블록 그 해시 함수는 샤 요령을 쓰고 여기서는 개짝 요령을 쓴다고 방금 얘기를 했었고 블록 생성 시간도 비트코인에서는 약 10분, 이더리움에서는 약 15초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난이도 조절 주기. 우리가 난이도령이 왜 필요하냐 하면 약 10분마다 하나씩 블록이 생성되게 그러니까 약 10분마다 퍼즐 문제를 하나씩 풀 수 있게 전 세계 컴퓨터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컴퓨팅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이게 점점 그 문제가 똑같으면 블록 생성 시간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이도를 점점 높여서 다시 말해서 수학 퍼즐 문제를 점점 더 풀기 어렵게 해서 약 10분마다 블록이 한 개씩 생성되고 그렇게 컨트롤하고 있는데 이게 그 이더리움에서는 그 시간이 약 15초라는 거죠. 그 15초마다 블록이 하나씩 생성되도록 난이도를 조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난이도 조절 주기도 그 비트코인에서는 2016개 블록마다 한 번씩 난이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약 2주마다 한 번씩 만들어 조절을 되는데 이더리움에서는 약 15초마다 한 번씩 그 난이도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 블록 생성할 때마다 난이도 조절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드 수, 요거는 뭐 계속 변하는 값인데 그 2021년 8월 3일 요 bitnodes.io라는 요 사이트 들어서 확인해 봤을 때 비트코인은 약 10,000개 정도의 노드가 있었고 다시 말해서 10,000개 정도의 컴퓨터가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가장 많이 해서 1,843개, 독일이 1,700개, 중국이 145. 중국이 왜 이렇게 작으냐 하면 이제 나라에서 이거를 못하게
이렇게 검지를 해서 그렇습니다. 일본이 110개, 한국이 80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으면 그거의 한 반 정도에 대해서 한 5,000개 정도 되는데 미국이 1,760개, 독일이 737개,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나갑니다. 총 통화량으로 봤을 때 2021년 1월 기준입니다. 1,893만 비트코인이 총 발행된 거고 비트코인은 최대 2,100만 개까지 발행된다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2022년 1월 기준으로 1억 1,909만 이더가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 장부의 총 크기, 메모리 크기는 2021년 1월 기준으로 대략 384기가바이트가 되고 이더리움은 1.2테라바이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요 사이즈를 이제 최근에는 확 줄여서 현재는 요거의 한 반 정도 블록 사이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두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LLL하고 Solidity. 그 LLL은 가장 초기에 사용했던 언어인데 이것은 Low Level Lisp-like Language라는 겁니다. Lisp라고 과거에 우리가 사용하던 컴퓨터 언어가 있었는데 그 Lisp하고 비슷한 언어다. 그래서 LLL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용이 불편해서 개빈 우더 박사가 Solidity라는 프로그램 언어를 개발합니다. 뒤에서 우리가 Solidity 코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습도 한번 해보시고요. Solidity는 하이레벨 언어로서 D앱 개발할 때 주로 지금 Solidity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이더 발행은 연 최대 1,800만 이더로 제한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그 비탈릭 뷰트린이 이더리움을 처음 세상에 내놓을 때 1년에 약 1,800만 이더가 나오게, 그래 매년 1,800만 이더가 나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1,800만 이더가 발행되면 총 통화량으로 봤을 때 매해 그 통화량이 증가되는 것을 보면 증가율은 점점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무한대의 이더가 세상에 발행되게 되는데 비탈릭 뷰트리는 그렇더라도 이게 계속 이렇게 그 증가율은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이렇게 했느냐?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최대 2,100만 개만 세상에 발행되게 했는데 이 비탈릭 뷰트리는 왜 그러면 매년 일정 이더가 발행되게 했느냐? 그거는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자기가 보니까 초기에 개발자 몇 명이서 이 비트코인 전체를 다 소유한다는 거죠. 부가 한쪽에 집중된다는 거야. 그리고 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부를 나눠 가질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매년 똑같이 이렇게 발행을 하게 되면 뒤에 참가하는 사람도 그 부를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다.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런던 하드포크를 통해서 이더리움 2.0으로 가고 있는데 이더리움 2.0에서는 하루에 약 1,000이더 정도 발행이 돼서 1년에 36만 5천 이더 정도 발행되게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1,800만 이더냐? 오는 블록 리워드, 초창기에는 블록 하나 15초마다 생성되는 블록 하나에 이제 5이더를 준 겁니다. 거기다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는데 엉클 블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엉클 블록은 뭐냐면 이게 15초마다 블록이 한 개씩 생성되니까 동시에 블록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포크가 돼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가장 긴 체인이
장부로 남고 짧은 거는 사라지니까 그 수많은 그 포크로 생성된 이 블록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얘기는 그 블록을 생성을 하면서 받은 그 마이닝 리워드도 결국 다 반납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거 해봐야 결국은 뭐 블록 리워드가 사라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누군가는 장부를 기록을 해줘야지만이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장부 기록을 안 하면 이거는 이 네트워크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 포크가 돼서 이제 포크가 됐는데 이게 그 메인 블록에서 떨어져 나간 걸 우리가 고화 블록이라고 그래요. 오픈 블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일정 부분은 이 돈을 다 회수하지 않고 일정 부분을 나눠주자 그런 컨셉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엉클 리워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블록 리워드에다가 엉클 블록 리워드를 합치고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이더리움 2.0에서 암호화폐가 너무 많이 발행되니까 이 암호화폐가 너무 넘쳐나는 겁니다.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발행되니까 이거를 좀 속각을 한다는 거죠. 태워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 디스트럭트 한 거를 하면 이게 대략 한 1,800만 이더가 된다는 거죠. 그 초창기에 25,000 이더를 최초 개발자들한테 나눠줬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블록 리워드를 5 이더로 했다가 지금 현재는 블록 리워드가 2 이더가 주어지는데 이것도 이제 그 POS로 넘어가면 이제 또 달라지겠죠. 그 이더리움 통화 단위를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 이더는 2022년 4월 기준 해서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1 이더가. 그런데 이 이더가 너무 큰 단위이기 때문에 1 이더의 10의 마이너스 18성을 가장 작은 그 이더리움에서의 암호화폐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1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 그 비트코인 얘기할 때 웨이다이라고 있었는데 그 웨이다이 이름을 따서 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8성 이더를 1웨이라고 그럽니다. 그 현재 우리 돈으로 따지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 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은 단위인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정한 이유는 아마도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이 많이 됐을 때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5성 이더는 베이비지, 마이너스 12성은 러블레이스, 이게 다 사람 이름입니다. 이 암호학, 컴퓨터, 네트워크 이런 쪽의 발전에 기여한 그러한 그 과학자, 공학자들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9성은 쉐논,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성은 자보,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성은 피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쓰는 단위는 이더하고 웨이입니다. 웨이하고 이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웹 3.0이라는 겁니다. 요즘 매스컴을 들어보면 웹 1.0, 웹 2.0, 웹 3.0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차이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인터넷 그 월드와이드 웹을 봤을 때 그때는 초기에는 읽기만 하고 내가 그 웹사이트에 뭐를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런 게 불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홈페이지 같은 거죠. 우리 회사는 이렇다, 우리 대학은 이렇다 하는 거 홈페이지. 홈페이지는 그 보여주는 기능만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웹 1.0으로 분류를 하고 웹 2.0은 인터랙티브 웹이다.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우리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잖아. 이런 걸 우리가 웹 2.0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웹 3.0은 게빈 우드라는 친구가 처음 사용을 했는데
이 탈중앙화 웹이다. 다시 말해서 블록체인을 사용한 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능이 들어간 것을 웹 3.0이라고 해요.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원본 구별이 가능해져 디지털 자산의 상품화가 가능해진 그러한 웹을 웹 3.0이다. 3.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같은 것이 웹 3.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릿, 디지털 월릿인데 전자지갑입니다. 우리가 그 매뉴얼로 가지고 다니는 지갑이 있는데 그거 같은 기능을 하는 전자지갑, 디지털 월릿이 있는데 그 이더리움 계정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더리움 시스템의 관문이다, 게이트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디지털 월릿을 통해서 내가 이더리움을 보내고 받고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도 뭐 이렇게 실행을 시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디지털 월릿은 기본적으로 개인 키를 보관하고 프라이빗 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프라이빗 키입니다. 프라이빗 키를 보관하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을 생성하고 내가 뭐 돈을 보낸다든지 스마트 컨트랙트를 생성하든지 하는 트랜잭션을 생성하고 또 이것을 네트워크에 올리는 브로드캐스팅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월릿에는 크게 모바일 월릿하고 데스크톱 월릿하고 웹 베이스드 월릿이 있습니다. 모바일 지갑은 우리 휴대폰에서 쓰는 것이고 데스크톱 지갑은 컴퓨터에서 데스크톱 PC에서 쓰는 겁니다. 그 메타마스크라고 있는데 이것은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같은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지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웹 기반 지갑인데 메타마스크는 이번 수업 마지막에 실습으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컨셉으로 잭스라고 있는데 이것은 안드로이드나 iOS, 윈도우, 맥OS, 리눅스 등에서 실행되는 다중화폐 지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휴대폰에 쓰는 게 다 안드로이드 OS고 그 다음에 그 애플의 아이폰에서 쓰는 것이 iOS죠. 그 다음 우리가 보통 컴퓨터 데스크톱에 쓰는 게 윈도우고 그 맥킨토시 컴퓨터에 쓰는 게 맥OS고 리눅스라는 것은 처음부터 멀티태스킹을 하기 위한 OS 그러니까 이 공짜로 쓸 수 있도록 한 그러한 것이 리눅스입니다. 등에서 실행되는 다중화폐 지갑. 다중화폐라는 것은 내 디지털 월릿 하나를 가지고 비트코인도 보관할 수 있고 비트코인도 거래할 수 있고 이더리움도 거래할 수 있고 하는 그러한 지갑이 되겠습니다. 설치 기기에 따라서는 모바일 또는 데스크톱 제어이다. 휴대폰에서 하느냐 데스크톱 PC에서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에메랄드 지갑이라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지갑으로서 이거는 원래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개발한 디지털 월릿입니다. 그 윈도우, 맥OS, 리눅스 등에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요즘은 보통 그 메타마스크를 이제 많이 씁니다. 우리 삼성 같으면 삼성에서도 삼성 휴대폰에서도 디지털 월릿 그러한 그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드 컴퓨터 이더리움을 하나의 그 키워드로 특징 짓는다면 월드 컴퓨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붙이면 여기 EVM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컨셉인데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에서 이것은 글로벌 싱글톤, 글로벌 싱글톤은 전 세계를 단일 컴퓨터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전 세계에 걸친 단일 컴퓨터인 것처럼 작동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EVM은 에뮬레이터 된 컴퓨터로서 그러니까 수많은 PC가 네트워크로 다 연결됐는데 그 전체가 마치 하나의 컴퓨터인 것 같이 그렇게 작동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실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컴퓨터가 합쳐져서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ETH는 EVM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기 위한 필요한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할 때 뭐 ETH를 보낸다든지 또 주고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블록을 생성하는 그 마이너에게 ETH를 준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것이 ETH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쓰는 가장 기본 암호화폐가 ETH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 또 ETH 말고 ETH는 이제 펀저블 토큰으로 볼 수 있어요. ETH는 내가 가진 1ETH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1ETH나 똑같아요. 그래서 서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런데 NFT라는 것은 그림 하나가 하나의 돈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 그 하나만 별도로 딱 존재하는 돈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NFT non-fungible 토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트랜잭션과 앞으로도 내가 TX라고 쓰는 것은 다 트랜잭션입니다. 다 쓰려니까 너무 길어서 이렇게 간단히 쓰겠습니다. 트랜잭션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처리할 때 월드 컴퓨터의 상태를 기록한다. 월드 컴퓨터의 상태라는 것이 돈이 지금 A에서 B로 갔고 B에서 C로 가 이런 상태를 다 기록한다. 블록체인 상에 기록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의 특징으로서 계정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더리움 계정에는 이더리움 어카운트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externally owned account, EOA라고 하고 이것은 우리말로 외부 소유 계정이다. 마치 우리가 그 비트코인에서의 내 그 주소하고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contract account, 계약 계정이 있는데 이것은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가 들어있는 어카운트인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어카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잘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externally owned account는 요 private key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카운트라는 것은 결국은 이더리움에서 어카운트라는 것은 요 주소하고 비트코인에서 내가 쓰는 그 주소하고 개인 키를 모아서 그걸 하나의 어카운트라는 개념을 쓴 겁니다. 그런데 externally owned account는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컨트롤하게 되고 contract account는 이 코드로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프라이빗 키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어카운트는 다 동일하게 4개의 필드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nonce, balance, code hash, storage hash.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요 4개의 필드가 다 20바이트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난스 같으면 EOA일 경우에 외부 소유 계정일 경우에는 트랜잭션 수가 난수고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난수라는 것은 수학 퍼즐 문제를 풀 때 쓰는 하나의 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수학 퍼즐 문제를 푼다 하는 것이 결국은 난수를 찾는 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난수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 EOA에서는 트랜잭션 수고 컨트랙트 어카운트에서는 계약 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밸런스라는 게 있는데 밸런스는 이 계정에 들어있는 돈이 얼마인가 그 웨이 단위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지 루트라는 것은 먹걸출의 해시인데 그 디폴트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empty 아무것도 없는 거고 코드 해시라는 것은 EVM 코드의 해시가 들어가는데 해시는 아까 우리가 케착 요리우로 그 해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코드 해시가 들어가는데 그 EOA 같은 경우는 코드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empty string의 이제 해시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정을 보면 여기 이제 계정 주소가 있고 그 스테이트 어카운트 스테이트는 난스, 밸런스, 스토리지 해시, 코드 해시 4개의 필드로 구성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토리지 같으면 여기에 요거 실제 어디에 들어있는지 그 데이터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여기서 요 주소만
여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여기 가면 그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코드도 마찬가지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 여기 EOA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EOA는 방금 얘기했듯이 externally owned account, 외부 소유 계정이고, 이거는 이들을 주고받는 정책 거래에 사용한다. 마치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우리가 트랜잭션이면 트랜잭션을 통해서 그 A가 B에게 비트코인을 주고 했었는데, 그러한 그 이들을 주고받는 그런 것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어카운트를 EOA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이제 코드가 없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터의 코드가 없어요. 대신에 개인 키가 있습니다. 개인 키로 EOA 계정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매스크라고 있는데 뒤에서 다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메타매스크 지갑에서 생성된 계정은 이런 EOA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EOA는 그 트랜잭션을 생성하고 사인을 함으로써 그 하면 그게 이제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 이더리움에서 메시지라고 하면 그것은 계정인데 아니죠. 트랜잭션인데 트랜잭션을 생성하고 사인을 디지털 사인까지 한 것을 메시지로 합니다. 그 메시지를 EOA는 보낼 수 있다. 그 EOA 계정 주소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 개인 키 생성 후에 이것은 비트코인 에서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 만드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개인 키, 프라이빗 키를 생성한 후에 개인 키는 임의의 랜덤 넘버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한 다음에 ECDSA라는 것은 Elliptic Curve Digital Signature Algorithm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Elliptic Curve 이게 타원곡선 이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 다음에 디지털 시그너처 알고리즘이다. 이거의 준말입니다. 이 알고리즘으로 공개 키를 만든다 그랬어요. 우리가 비트코인에서도 이렇게 해서 공개 키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계정 주소 이게 그 퍼블릭 키를 만든 다음에 비트코인에서는 그것을 또 한 번 더 해싱을 해서 58진수로 변환을 해서 주소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계정 도출해서 계정 주소를 바로 생성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계정 공개 키를 이렇게 해싱을 한 후에 생성된 32바이트 중에서 마지막 20바이트를 16진수로 표현한 것이 EOA 계정 주소가 되는 겁니다. 파이썬 코드로 이 계정 주소 생성을 한번 보면 프라이빗 키를 먼저 랜덤 넘버로 해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ECDSA 프라이빗 키 하면 퍼블릭 키가 생성되고 이것을 이제 스트링화 해서 템포 카운트라고 하고 그러면 요거에 이제 마지막 20바이트를 그 어카운트 주소로 본다는 거죠. 그 EOA 트랜잭션에는 수령인, 그러니까 내가 돈을 보낸다면 누구한테 보내는지, 그 다음에 돈의 금액, 그 다음 나의 디지털 시그너처가 들어가고, 그 다음 이제 요게 비트코인하고 다른 건데, 가스 리밋하고 가스 프라이스라는 것을 포함시킵니다. 가스 리밋은 송신자가 이 트랜잭션의 실행을 위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스 비용이다. 그런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더라는 돈이 가치가 막 너무 그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 리밋, 가스라는 단위를 새로 이제 쓰는 겁니다. 그 가스 프라이스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더의 가격에 맞추어서 내가 가스 프라이스를 얼마로 하겠다 이렇게 송신자가 가스당 지불하고자 하는 비용을 결정해서 적는 겁니다. 그러면
이 블록을 이제 채굴자한테 이 가스 리밋하고 가스 프라이스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에서도 그 트랜잭션 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가 결국은 마이너한테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이 가스 리밋하고 가스 프라이스로 인해서 소모되는 그 돈은 결국은 마이너한테 돌아가서 이 마이너가 계속 이 장부를 기록할 수 있게 하는 그 동기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이더리움에서 두 번째 형태의 계정이 컨트랙트 어카운트, 계약 계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컨트랙트 어카운트가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메시지라는 게 결국은 트랜잭션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그 코드가 액티베이트 되고, 그러니까 컨트랙트 어카운트에 포함된 코드가 액티베이트 되고, 그래서 그 인터널 스토리지에 읽고 쓰고, 또 다른 메시지를 이제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또 컨트랙트를 생성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그 EOA는 단지 이들을 주고받고 하는 것만 한다고 그랬는데, 이들을 주고받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컨트랙트 어카운트로 연결시키는 이런 걸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컨트랙트 어카운트는 코드는 가지고 있는 반면에 개인 키는, 프라이빗 키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코드로 이 컨트랙트 어카운트가 컨트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계정에 담겨 있는 코드는 EVM,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을 통해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컴퓨터가 다 하나의 컴퓨터처럼 그렇게 작동을 하는데, 그때 그 EVM을 통해서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 계약 계정이 메시지를 받으면 로컬 컴퓨터의 EVM에 의해서 코드가 해석되고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 값은 로컬 컴퓨터의 상태 데이터에 저장이 되고, 그러면 각 블록의 트랜잭션에는 이 상태 데이터로 직접 찾아갈 수 있는 계정 주소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바로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이렇게 있으면 이 블록의 계약 계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EVM을 통해서 이제 실행이 되고, 그 결과 상태의 데이터가 이렇게 제3의 장소에 제공이 되고, 그 주소는 여기에 블록에 저장이 돼서 우리가 블록에 있는 주소를 통해서 이렇게 쭉 그 상태 데이터를 찾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가상 머신의, 그 버추얼 머신의 EVM의 개념은 뭐냐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관계없이 독립된 실행 환경을 제공하여서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게 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전 세계 PC를 하나의 컴퓨터처럼 작동하는 건데, 그 PC들은 사용하는 OS도 다르고 하드웨어도 다르고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코드를 EVM이라고 한다.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EOA는 그 externally owned account는 외부 소유 계정은 개인 키로, 프라이빗 키로 통제되는 반면에 컨트랙트 어카운트는 EOA의 호출을 통해서 활성화가 된다. 다시 말해서 EOA는 자체적으로, CA는 혼자서 작동될 수가 없다는 거죠. 두 EOA 사이의 메시지는 밸류 트랜스퍼다. 그리고 이 두 EOA 사이의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메시지라는 것은 결국은 그 이들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EOA에서 CA, 요거 EOA에서 요 CA로의 메시지는 CA 코드를 활성화하여 여러 가지 작동이라는 게 토큰을 보낸다든지 인터널 스토리지에 쓴다든지
새로운 토큰을 발행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계산을 수행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컨트랙트를 생성한다든지 이러한 작동을 수행하게 한다는 거죠. 컨트랙트 카운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없었습니다. 컨트랙트 어카운트는 스스로 새로운 트랜잭션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EOA를 통해서만 작동할 수가 있어요. CA는 다른 트랜잭션에 대한 응답으로서 트랜잭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EOA나 또는 다른 CA로부터 받는 거죠. 이 경우는 다른 CA로부터 이걸 받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모든 기능은 항상 EOA 트랜잭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시작은 항상 EOA로부터 트랜잭션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스라는 그 이더 대신에 가스라는 그 개념을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더리움은 망을 보호하기 위해 EVM에 생기는 모든 연산에 대해 필요 비용을 가스 단위로 미리 정해둡니다. 상대적인 가격이 되겠죠. 이더를 쓰게 되면 그 가격 변동폭이 너무 심해서 언제 이 코드를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 가격인 가스를 써서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드한다. 두 수를 더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거는 이제 그 코드는 명령어는 add고 코드는 0x01입니다. 이거는 add 하는 데는 3개수로 정해놓고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데서는 5개수, 나눗셈 하는 데는 5개수, 그다음에 equal 하는 것은 3개수, 이런 식으로 각 연산마다 소요 비용을 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미리. 그래서 트랜잭션을 호출할 때는 넉넉한 가스 비용은 내가 미리 지불을 해야 됩니다. 가스가 부족하면 트랜잭션은 도중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원상복귀돼 버리지만 사용된 가스는 환불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충분히 가스 비용을 지불을 하면, 그러면 수행이 완료되고 남는 가스는 다시 되돌려집니다. 여기서 보죠. 샌더가 250 가스를 처음에 사용을 해서 이 트랜잭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오퍼레이션을 하는 동안에 이 가스가 사용이 됩니다. 50, 30 가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사용된 것들은 다 이게 마이너 채굴자한테 돌아가요. 그리고 이 끝나고 나서 남은 가스 170 가스는 다시 원래 나한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이 쭉해서 리시브까지 가는데, 여기 내가 처음에 디파짓한 그 가스는 쓰고 나서 남는 거는 다시 돌리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30 가스만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게 사용하는데 이게 80 가스가 필요하니까 부족한 거죠. 그러면 하다가 30 가스까지만 사용을 하고 부족하니까 그냥 다시 안 하고 원 상태로 돌려버리면서 그 가스는 안 돌려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 무한루프를 돌려놓는다 생각해보죠. 그러면 이 망은 그 어마어마한 자원을 사용을 하면서 무한루프를 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누군가 무한루프를 돌게 하려고 그러면 이 가스를 무한히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한루프 같은 것을, 의미 없는 무한루프를 못 돌리게 하는 거죠. 이들은 변동성 때문에 가스를 사용한다고 그랬고, EOA와 CA에서 총 절대 비용은 트랜잭션에 사용된 가스 수 더하기 가스당 비용, 이렇게 되는 겁니다. 80 가스가 소요되는 트랜잭션, 여기서 이제 80 가스가 소요되는데, 80 가스가 소요되는 트랜잭션에서 가스당 20기가웨이를 지불한다면 총 그 소요되는 가격은 80 곱하기 20에서 1600기가웨이 해서, 이거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 이더가 소요되는 겁니다.
이 가스는 연산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또 스토리지에도 같이 사용이 돼요. 그 스토리지에도 왜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망에 들어가지고 스토리를 왕창 차지하고 있으면 그게 시스템 네트워크가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에서는 이런 컨셉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에서는 이러한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이더리움에서는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가능하도록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누군가 들어와서 시스템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가스라는 개념을 쓰는 겁니다. 이 가스는 채굴자 주소로 보내져서 채굴자 몫이 되는 겁니다.